전 세계 미스테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테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속 방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됐던 내용 중 허은정양 납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의 수법에 대해 분석을 하던 중 예를 들었던 사건인데요. 1993년 2월 12일 영국 리버풀에서 벌어진 제임스 벌저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이 아이를 강제로 납치한 것이 아닌 스스로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어서 4km 정도를 걸어오도록 유인했었다면서 허은정 양의 납치도 이것과 비슷한 수법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방송을 보던 중 이 범인의 특이한 수법에 관심이 생겨서 이 사건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신문은 당시 제임스 벌저 사건을 알리는 1993년 2월 13일자 리버풀 지역의 신문이에요. 일면으로 크게 실렸는데 사진에 있는 작은 아이가 제임스 벌저입니다. 납치범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던 것이죠. 헤드라인이 조금 특이한데요. 읽어보면 Find these two boys라고 써 있습니다. 두 소년을 찾는다 라고 하는데 특이하죠. 두 소년. 이 사건은 아이가 아이를 납치한 사건이에요.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신문을 통해 알려지기 하루 전인 1993년 2월 12일 금요일에 벌어집니다. 영국 리버풀 커크비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주부 데니스가 집 근처에 있는 뉴 스트랜드 쇼핑센터를 찾으면서 시작되었죠. 저녁 반찬거리를 살 생각에 데니스는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여유롭게 쇼핑을 할 수는 없었다고 그래요. 아들인 제임스 벌저와 함께 이곳을 다녔는데 당시 제임스의 나이가 3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거기에 쇼핑센터를 찾은 시간도 사람이 가장 많은 오후 3시였습니다. 하루 중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조금도 가만히 있기를 힘들어하는 3살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데니스는 40분간 장을 봤어요. 오후 3시 40분이 됐습니다. 장보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데니스의 눈에 정육점이 들어왔는데요. 이 정육점은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품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부들이 몰리는 시간대라고 해요. 그래서 마트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육점 안은 사람들이 몰려서 아주 복잡했었어요. 장을 보느라 지친 데니스는 장바구니에 아이까지 데리고 안에 들어간 것보다 혼자 빨리 고기를 사서 나오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정육점 앞에 장바구니와 아들인 제임스를 내려두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데니스가 고기를 사고 가게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육점 앞에 제임스는 없었습니다. 놀란 엄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찾기 시작했죠. 처음엔 제임스가 엄마를 놀래켜 주려고 숨바꼭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트 어디에서도 제임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엄마의 표정은 심각해졌고요. 보안 직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도 마트에 도착해서 제임스를 함께 찾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쇼핑센터로 출동한 경찰들은 제일 먼저 설치된 CCTV들부터 확인했습니다. 당시가 1993년이라 카메라들이 고성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장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당시의 그 CCTV 화면인데 데니스가 아이에게 잠시 기다리라며 정육점에 세워둔 시간이 오후 3시 40분이었죠. 그리고 2분 후인 3시 42분쯤 카메라에 제임스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화면에 잡힙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더 있어요. 제임스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10살 정도로 보이는 또 다른 어린아이가 제임스의 손을 잡고 밖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엄마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제임스를 데리고 사라진 것이죠. 아이가 엄마와 함께 쇼핑센터에 왔다가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실종되었다는 뉴스는
사건이 발생한 리버풀을 넘어 영국 전역으로 빠르게 알려집니다.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서는 제임스의 부모가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는 인터뷰와 해당 CCTV 장면, 그리고 제임스의 손을 잡고 있는 마지막 목격자이자 아들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그 남자죠. 함께 찾고 있다는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제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CCTV 화질이 좋지 못한 데다가 뒷모습만 찍혔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간 또 다른 남자아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경찰은 이후에도 얼굴이 찍힌 CCTV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찾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엄마가 제임스를 두고 정육점을 들어가던 시간인 3시 40분경 근처 다른 장소에서 찍힌 CCTV인데 그래도 얼굴을 알아보기는 힘든 화질이에요. 여기서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문제가 한 가지 더 발생하는데요. 제임스를 데려간 남자아이 옆에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아이가 서 있는 겁니다. 이 두 아이는 어느 한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마도 제임스를 발견하고 납치할 계획을 세우는 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검은 옷의 아이는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 제임스의 행방에만 집중하느라 두 번째 공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검은 옷을 입은 아이는 앞서 걸으면서 제임스의 보호자가 있는지를 주변을 살피면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이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두 남자아이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임스를 데려간 범인이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니 큰 사건 없이 무사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 실종 2일이 지난 1993년 2월 14일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실종 장소인 스트랜드 쇼핑센터와 약 4km 정도 떨어진 기찻길에서 제임스 벌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사진이 발견 당시 제임스가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인데요. 철로에 떨어져 있고 피 자국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사망 원인이 짐작이 되죠. 발견 당시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1993년 2월 14일 제임스 벌저는 외부 충격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머리에는 10군데 두개골 골절이 발견되었고 온몸에는 파란색 페인트로 뒤집어 쓴 채 쇠파이프와 벽돌로 온몸을 구타당한 듯한 상처들이 남아 있었어요. 옷에는 발로 차인 듯한 발자국도 남아 있었는데요. 아마도 사망하기 전에 심각한 구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의 양말과 신발,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엉덩이와 입안에서는 건전지가 발견됐어요. 성범죄를 동반한 폭행으로 의심되는 부분이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폭행 사건을 기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로 꾸미기 위해 아이의 시신을 철로 위에 올려뒀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망한 제임스는 다시 기차에 치였고 시신이 두 동강 났는데요. 시신 상태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경찰이 부모에게 아이의 시신을 보여줘도 괜찮을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실종 아동이 너무도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리버풀과 영국은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리고 경찰은 제임스를 데려간 문제의 그 두 남자아이를 반드시 찾아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던 금요일에 쇼핑센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평소 학교 생활이 성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것을 단서로 리버풀과 근처 지역의 모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단 결석을 자주 하는 아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한 사람씩 조사에 들어갔죠. 그렇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1993년 2월 18일 두 아이들 중 한 명인 로버트 톰슨과 이틀 뒤 공범인 존 베너블스를 찾는 데 성공하는데요. 두 아이는 1983년생으로 체포 당시 10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잔인한 살해 수법으로 봐서 제임스 벌저를 납치해 오라며 두 아이들을 지시한 성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존과 로버트에게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물어봤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사건에서 아이들의 경우 생각보다 쉽게 범행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에 크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공범의 존재를 전혀 털어놓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두 아이들이 진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지품을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그 결과 옷과 신발에서 제임스 벌저의 시신 발견 당시 몸에 묻어있던 파란색 페인트와 동일한 성분의 페인트 얼룩이 발견되었고, 로버트의 신발에서는 제임스의 혈흔 자국도 나왔어요. 제임스 벌저의 납치, 유괴, 폭행, 살인 과정에서 성인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한 가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10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 둘이서 저지른 범행이었던 것이죠. 로버트 톰슨과 존 베너블스는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였는데 몇 가지 공통점으로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이 모두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거죠.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비슷했는데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고 폭력에 방치해 놓거나 오히려 교사가 폭력으로 아이들을 대하던 학교였죠. 그러자 존과 로버트는 학교를 나가기보단 동네를 다니며 물건을 훔쳤고 아이들을 폭행하는 사고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를 유괴해보자는 이야기까지 하게 됐죠. 문제 1993년 2월 12일, 이날도 학교를 가지 않은 두 아이들은 유괴할 대상을 찾아 뉴 스탠포드 쇼핑센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건전지도 이때 훔친 것이었고요. 이미 유괴도 오전에 한 차례 시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아이를 발견해 손을 잡고 가려는 유괴를 시도했는데 다행히 아이 엄마가 빠르게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됐죠. 그리고 오후 3시 40분 잠시 엄마와 떨어져 있던 제임스 벌저가 이들의 다음 범행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시내에서 존과 로버트가 제임스를 데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38명이나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이 아이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 2명의 사람만이 왜 보호자 없이 다니는지를 물어봤지만 제임스를 자신들의 동생이라고 속인 뒤 근처에 보호자가 있다면서 상황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들에게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찾지 못한 것이었죠. 자유롭게 제임스를 납치할 수 있던 범인들은 이후 인적이 드문 기찻길로 이동했고, 여기서 거리에 버려진 쇠막대와 벽돌, 페인트를 주어 제임스를 폭행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끌려와서 폭행당한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이들의 생각보다 쉽게 아이가 죽자 당황한 존과 로버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고사처럼 현장을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길에서 준 페인트를 아이의 시신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그리고 기찻길 위에 올려뒀죠. 밤중에 운행하는 기차가 시신을 훼손한다면 자신들의 폭행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가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저질렀다는 사실에 영국의 언론과 경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1993년 11월 1일 프레스톤 크라운 법원에서 두 어린 살인마들에 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아이들은 성인의 법적 기준이 되는 18살에 못 미치는 어린 나이였지만 범행이 대단히 끔찍하고 잔인하다는 점과 진술 과정에서 나온 단순히 재미로 그랬다는 범행 동기의 불순함,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려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사건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변호를 맡은 변호사조차도 아이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두 아이들은 비길 데 없는 사악하고 야만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라며 최소 8년 동안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죠. 이 재판이 논란이 됐는데요.
두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최소 8년형이라는 선고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두 번째 재판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최소 가석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제임스 벌저 살인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의 사망 후 제임스 벌저의 부모는 가정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제임스를 살해하고 가정을 파탄나게 한 두 범인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진은 유럽 인권재판소라고 합니다. 199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아이들의 재판이 여론을 너무 의식해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두 범인들의 나이가 11살 미만이었던 것을 강조하며 이들이 성인과 같은 재판 절차를 거쳤고 형을 선고받은 것은 유럽 인권 협약을 어긴 것이라며 영국 법원에 존 베너블스와 로버트 톰슨의 형벌에 관해 재검토해보겠다는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재판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8년 만인 2001년 2월 다시 열리게 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 결과 당시 재판은 미성년자였던 피의자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8년 만에 출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신원보호 프로그램으로 두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여권과 보험 번호까지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각종 언론과 매체를 상대로 이들의 신상을 알릴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다면 이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죗값을 받은 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아무도 존 베너블스와 로버트 톰슨이 출소 후 현재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분명 살인범이 있지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불안하게 느끼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이러한 결정은 주변에 살인범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자 관리와 시민 보호를 하겠다는 자신감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어떠한 결정이든 그 안에 장단점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영국은 더 이상 이들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둬야 할 것이고 이런 결정을 하는 영국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소개를 마무리하기 전 2010년 영국 채셔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과 한 가지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때 28살의 어느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57건의 아동 포르노와 음란물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코카인 불법 소지로 영국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의 정체가 바로 18년 전 제임스 벌저를 유괴 살해했던 두 아이 중 한 명인 존 베너블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존 베너블스가 맞냐는 의혹을 두고 영국 법원은 아니라는 부정을 하지 않았고요.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밖에 없죠. 이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존 베너블스는 새로운 신원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범죄자였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영국은 존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새 신분증과 국가보호 시스템도 제공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시 범죄를 일으켜 2년형을 선고받게 됐죠. 다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또 아동을 학대하는 사진과 아동 음란물 소유죄로 붙잡혀서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임스 벌저를 살해하던 공범인 로버트 톰슨에게 여론이 집중됐지만 현재 알려져 있는 정보는 없는 상태죠. 범죄란 확실히 중독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금지된 행동을 할 때의 쾌감이 범죄를 멈출 수 없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강력 사건일수록 더 멈추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존 베너블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과연 로버트 톰슨은 잘 지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로버트는 현재 범죄에 대한 욕구를 잘 참고 있을까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1993년 2월 12일 영국의 10살 아이들이 저지른 제임스 벌저 유괴 살인사건이었습니다.